하루에 한 장을 넘겨보자. 사랑하지 않으면 아프다. 게랄드 휘터의 책. 들어가면 누구나 길을 읽는다를 뒤로하고 1장 우리를 건강하게 하는 것들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27쪽에 있습니다. 우리를 건강하는 것들에 속한 내용들은 본성에 부합하는 삶, 몸이 보내는 메시지, 세 번째 소속과 애착, 자율과 자유, 네 번째 길을 잃었다면 다시 제자리로, 다섯 번째 존엄이라는 내면의 나침반,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를 건강하게 하는 것들, 첫 번째 본성에 부합하는 삶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문화의 깊은 지식은 그곳 사람들이 자신들이 파악한 현상을 표현하기 위해 찾아낸 단어에서 드러난다. 그런 의미에서 독일어 사랑 없음은 특별한 단어다. 사랑 없음은 사람들을 불행하게 만들고 관계를 파괴하고 신뢰를 허물며 심지어 병까지 들게 한다. 여러 세대 전부터 우리의 조상들은 이러한 현상을 거듭해 왔고, 그러던 어느 날 그 모든 것을 아우르는 개념인 사랑 없음을 찾아냈다. 흥미롭다. 그런데 만약 이와 반대로 우리의 건강 유지를 돕는 무언가를 표현할 방법을 찾아본 사람이 있다면 더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바로 사랑 없음과는 정반대의 뜻을 가진 사랑 충만이나 사랑 넘침과 같은 낱말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이다. 대체 왜일까? 우리 조상들은 분명 우리를 병들게 하는 것을 느끼고 관찰했듯이 우리를 건강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알았을 것이다. 혹 건강은 저절로 되는 상태라서 애초에 건강하게 하는 무언가는 없었던 게 아닐까?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은 건강이라고 부르는 상태에 이르기 위해 살아있는 모든 유기체가 스스로 노력한다는 뜻이 될 것이다. 건강하게 태어나 건강하게 사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이고 당연한 일일지도 모른다.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말이다. 그래서일까? 우리를 살리는 무언가를 통칭하는 낱말도 존재하지 않는다. 반면 우리의 삶을 서둘러 마감하게 하는 무언가를 가리키는 단어들은 넘쳐난다. 사고, 살인, 폐혈증, 장기 부전 등등. 우리는 이사할 수도 있고 익사할 수도 있으며 질식사할 수도 있다. 심지어 자살할 수도 있다. 이 모든 것이 불현듯 찾아와 우리를 죽음으로 이끌 수 있다. 그런 다음에는 그 무엇도, 그 누구도 우리를 다시 살릴 수 없다. 자유란 개념 또한 마찬가지다. 우리 모두는 각자의 삶을 스스로 꾸리고자 하는 욕망을 가지고 태어났다. 자유에 대한 동경이 처음부터 우리 안에 있었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세상 그 무엇도, 그 누구도 우리를 자유롭게 만들 수 없다. 우리는 이미 모두 자유로우며 자유롭게 살고자 한다. 그러나 우리에게서 자유를 앗아가는 일도 충분히 가능하다. 그 방법은 매우 다양하다. 타인이 나서서 어떤 명령을 내려야만 그렇게 되는 것도 아니다. 스스로를 구속하는 구상들로 자기 머릿속에 감옥을 짓는 사람도 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근본적으로 인간에게 제공되는 모든 기회를 붙잡아 삶을 발전시킬 능력이 내재되어 있다. 우리 모두는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 능력을 가지고 태어난다. 저절로 발생하여 가만히 두어도 알아서 발전하는 일에는 그 일을 만들 주체가 필요하지 않다. 우리 조상들은 자기가 관찰한 현상에 알맞은 단어를 찾으면서 이미 그것을 이해했을 것이다. 그들에겐 무언가가 인간을 부자유하게, 불행하게, 그리고 아프게 만든다는 사실을 알아차릴 능력이 있었다. 그것을 표현하기 위해 그들이 찾아낸 낱말은 오늘날까지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그들을 자유롭게, 행복하게, 건강하게 하는 무언가에 대해서는, 그들을 생명에 머물게 하는 무언가에 관해서는 확인된 바도 측량된 바도 없다. 살아있는 것 안에 항상
존재하는 생명의 기본 속성에 대해서는 개념이 따로 필요하지 않고 단어로 그것을 표현할 수도 없다. 첫 번째, 본성에 부합하는 삶. 건강을 지키고 되찾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본성에 맞게 사는 것이다. 우리는 그저 우리 몸의 모든 세포가 최상으로 작동하기 위해 필요한 대로 세포가 생명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대로 음식을 섭취하면 된다. 당연히 우리 몸 전체를 위해서도 건강을 지키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는 것이 좋다. 많이 움직이는 것은 우리 몸의 본성과 정확히 일치한다. 신선한 공기를 쐬고 깨끗한 물을 마시는 것도 마찬가지다. 우리 뇌의 신경세포를 위해서는 일할 시간도 필요하지만 휴식하고 회복할 시간도 필요하다. 빡빡한 일과와 부족한 수면 시간은 신경세포가 지닌 본성과 맞지 않다. 머리가 너무 복잡한 것도 마찬가지다. 그동안 우리가 건강하게 사는 데 필요한 거의 모든 것에 대해서 철저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어린이들은 유치원이나 학교에서부터 그 내용을 배운다. 실용서적과 건강 잡지, 라디오와 TV 프로그램, 인터넷에 업로드된 오디오와 비디오 파일 등 각종 매체를 통해서도 그 결과가 전파된다. 많은 사람이 건강을 지키며 살아가지 못하는 것을 두고 정보나 기회 부족 때문이라는 탓을 할 수 있는 시절은 지나갔다. 수많은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문제는 이해가 아니라 실천에 있다. 앞으로 아무리 훌륭한 정보가 더 많이 추가되어도 실천의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할 것이다. 인간으로 하여금 그간 수고해온 생활 방식과 행동을 바꾸도록 하는 것은 무엇이 인간 본성에 부합하고 그래서 인간의 이로운지에 관한 객관적 설명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런 식으로 알게 된 정보는 실감하기 어려우므로 뇌에서 아무런 변화도 일으키지 않는다. 정보는 그것을 습득한 인간에게 모종의 감정을 불러일으킬 때, 즉 뇌의 감정 영역에서 활성화가 되어야만 비로소 체감된다. 그때서야 사람은 자신이 읽은 것 혹은 들은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주관적으로 인식한다. 이제야 그 혹은 그녀는 자신의 건강하지 못한 생활 습관을 자각하고 자기 몸의 본성적 필요와 조화를 이루는 방법에 대해 고민할 마음을 먹는다. 두 번째, 몸이 보내는 메시지. 정상적인 상태라면 우리 인간에게는 건강에 해로운 게 무엇인지 확실하게 보여줄 안내 자료 따위가 전혀 필요하지 않다. 자연 상태의 우리 몸에는 우리가 건강에 이롭지 못한 행동을 할 때, 그리고 그로 인해 몸에서 무엇인가가 촉발될 때 그에 해당하는 신호를 생성하여 뇌에 전달하는 능력이 처음부터 내재되어 있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신체적 욕구를 무시할 때, 잠을 너무 조금 잘 때, 수분과 영양분을 너무 많이 혹은 너무 적게 섭취할 때, 신체적으로 너무 힘든 일을 할 때, 한 곳에 너무 오래 앉아 있을 때, 산소 공급이 부족할 때 등 자연 상태에서 모름지기 그래야 할 상태를 벗어나면 우리 몸은 그 위험을 알리는데 적합한 메시지를 뇌로 전달한다. 보통 이 신호는 상당히 강해서 뇌에서 적절한 반응을 일으키고 발생한 오류를 제거하기에 충분하다. 단, 몸의 주인이 그것을 인지하는데 그치지 않고 주의를 기울여야, 그래서 감정적 영역에서 활성화가 되는 것을 방해하지 말아야 충분한 강한 반응이 일어난다. 그제야 주인은 몸이 보낸 메시지를 중요하게 받아들이고 몸 안에서 모든 것들이 다시금 조화를 이룰 때까지 행동을 바꿀 것이다. 예컨대 자기 몸에 해로운 모종의 행동을 멈출 것이다. 한편 자기 몸에서 보내는 욕구에 관한 메시지를 무시하는데 상당히 익숙한 사람들도 있다. 당신도 이미 그런 사람을 알고 있을지 모른다. 지금까지 그런 사람들의 삶에는 항상
건강한 몸보다 더 중요한 무언가가 있었다. 그들은 어릴 때의 경험을 통해 자기 몸이 보내는 신호를 감지하는 것보다 자신과 자신의 안녕에 더 중요한 게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그것은 바로 부모나 교사 혹은 또래 집단처럼 자신에게 심리적으로 중요한 인물의 기대를 채우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라면 자기 몸이 보내는 메시지를 알아챘더라도 무시해 왔고 거기에 익숙해졌다. 이에 알맞게 그들의 뇌에는 신호 감정을 억누르는 신경망이 생성되었다. 따라서 그런 사람들은 시간이 갈수록 몸이 보내는 신호에 점점 둔감해지고 뇌에 전달된 신호 자체를 소홀히 여기게 된다. 세 번째, 소속과 애착, 자율과 자유. 우리 인간은 뼛속 깊은 곳까지 사회적 존재다. 때론 인정하고 싶지 않을지라도 우리에게는 외따로 생존할 능력이 없다. 어릴 때는 말할 것도 없고 이후로도 살면서 우리는 타인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다. 우리가 아는 모든 것,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타인에게서 전수받은 것이다. 그들이 없었다면 우리는 읽기나 계산하기는 물론이고 달리거나 말하는 법도 배우지 못했을 것이다. 자전거 타기나 컴퓨터 다루는 법도 마찬가지다. 우리 하나하나는 유일무이한 존재다. 그런데 또한 우리 모두는 제각각 특별하게 변형된 사회적 구조물이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애착과 보호, 평가와 인정을 타인에게서 구하려 하는 것은 놀랄 일이 아니다. 타인이 우리를 투명인간 취급을 할 때, 우리를 존중하지 않고 심지어는 거부하거나 소외시킬 때, 우리의 뇌에서는 육체적 고통을 느낄 때와 다름없는 신경망이 활성화된다. 인간에게는 심리적 기본 욕구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무시되는 상황을 맞닥뜨릴 때면 우리 뇌에선 매우 고통스러운 감정이 솟구친다. 기본 욕구 중 하나는 소속과 애착을 향한다. 또 다른 하나는 자율과 자유를 향한다. 둘 다 배고픔, 갈증, 혹사를 피하고 휴식을 원하는 우리의 본성만큼이나 강하다. 문제는 심리적 기본 욕구를 채우는 일은 우리 주변의 타인에게 달려있을 때가 훨씬 많다는 점이다. 우리에게 사랑을 주고 말고는 우리 자신이 아니라 타인에게 달렸다. 우리를 공동체에서 소외시키는 것도 그들이다.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기대를 충족시키고 그들의 구상에 알맞게 행동해야만 비로소 받아들여주는 것처럼 구는 것도 그들이다. 그들은 이런 요구를 통해 스스로 결정한 대로 삶을 꾸리고자 하는 우리의 본성, 즉 자율과 자유를 향한 욕구를 짓밟는다. 그러므로 뼛속 깊은 곳까지 사회적 존재인 우리는 우리의 본성에 걸맞은 방식으로 타인과 공존해야 한다. 그러면 건강을 지킬 수 있다. 혹 건강을 잃어버렸다 하더라도 금세 다시 회복할 수 있다. 네 번째, 길을 잃었다면 다시 제자리로. 지구상에서 인간처럼 근본적이고 지속적으로 그리고 급격하게 생활 공간과 생활 환경을 변화시키는 생명체는 없다. 인간은 스스로가 끊임없이 발전해야 생존이 가능한 유일한 종이다. 실제로는 우리 인류는 계속 발전하고 있다. 새로운 기술과 생존 전략을 개발할 뿐만 아니라 자신 안의 잠재력도 펼쳐나간다. 각계 전투로는 불가능하다. 타인과 함께 할 때에만 성공할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행성에서 계속 살아남기를 원한다면 타인과 보다 건설적으로 공존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대립하는 대신 협력하고 분리되는 대신 연결되고 서로를 무례하게 대하는 대신 배려해야 한다.
우리의 뇌가 유전적 형질에 의해 이미 프로그래밍된 것이 아니라 사는 동안 계속 개조될 수 있다는 것, 즉 우리에게 학습 능력이 있다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깨달음이다. 이 발견은 지금까지 우리가 교육기관은 물론이고 정치와 경제 그리고 사회의 다양한 분야에서 변화와 발전을 위한 노력이 실패했을 때 그것의 정당화를 책임졌던 구상 하나하나를 근본적으로 뒤집는다. 하지만 눈여겨보고 고민해야 할 것은 인간 두뇌의 개조 능력 혹은 학습 능력에 대한 깨달음 그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둘러싼 환경이다. 학습 능력에 관한 새로운 깨달음이 얼마나 느리게 전파되는지 혹은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들이기 주저하는지 아니면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실제 생활에서 실천하는지에 주목해야 한다. 우리의 두뇌가 평생토록 유연한 상태를 유지한다는 발견은 필연적으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낳는다. 우리가 무엇이 될 수 있느냐를 정하는 생물학적 성향 따위는 존재하지 않는다. 삶에서 무엇이 중요한지, 어떻게 행복하고 건강한 삶에 이를 것인지는 스스로 알아내야 한다. 그리고 이 세상 모두가 그것을 찾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이 그것을 나 자신, 나의 내면이 아니라 타인이나 외부에서 찾는다. 그들은 드러나고 주목받기를 원한다. 그래서 자기 주변 사람들 눈에 자신을 도드라지게 해줄 업적을 최대한 많이 성취하는 방향으로 삶을 꾸려나간다. 즉, 영향력, 권력, 부, 그간 중요하다고 배워온 지위, 직급, 신분 상승 등으로 삶을 채우는 것이다. 그렇게 열심히 노력해서 어느 정도 진전된 성과가 있을 때 그들의 뇌에서 활성화되는 신경회로 패턴도 그 목적에 맞추어 강화되고 고정된다. 그렇게 그들의 뇌는 점점 자기 위치를 강화하는 대가로 타인을 희생시키는 일에 차츰 유능해진다. 이러한 길을 성공적으로 걸으려면 조기 교육이 중요하다. 타인을 자기 목표와 기대와 지시와 평가, 조치와 명령의 대상으로 삼는 법을 누구보다 일찍 꾸준히 배울 수 있기 때문이다. 사람은 이렇게 살 수도 있다. 하지만 타인을 그런 식으로 이용하거나 타인이 자신을 이용하도록 허락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는 자기 존엄을 지키고 남을 배려하고 지속적인 행복을 누리고 건강하고 사랑이 넘치는 한 인간으로 성장할 수가 없다. 아주 작은 변화만으로도 우리는 자신은 물론이고 타인도 모두 이롭게 공존할 수 있다. 서로를 자신의 이득을 추구하고 계획과 기대를 실행 및 평가하고 어떤 지시를 하고 조치를 취해야 하는 대상으로 보는 대신 하나의 주체로 마주하면 된다. 이를 위해서는 자신이 받을 상처를 각오하고 자율적인 인간으로서 자기를 표현할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자신만의 다양한 경험을 쌓고 나만의 근본적 욕망이 있는 유일한 존재로서의 자신을 내보여야 한다. 타인을 볼 때에도 같은 방식으로 관찰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우리는 모두 자칫하면 헤매기 쉬운 세상에서 길을 찾으려고 애쓰는 존재들이다. 그렇게 나와 다를 바 없는 자율적인 한 인간으로 타인을 대해야 한다. 우리의 뇌는 평생토록 개조가 가능하다. 따라서 생각과 감정, 행동의 패턴이 일단 굳어졌다 하더라도 그걸 무너뜨리고 얼마든지 다시 자율적이고 자주적인 인간, 즉 진정한 자신으로 되돌아올 수 있다. 그러기에 결코 늦지 않았다.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바꿀 수는 없다. 과거는 지나갔다. 하지만 누구라도 언제 어느 때라도 지금부터는 다른 삶을 살겠노라고 마음먹을 수 있다. 보다 의식적으로 자신과 상대를 더 많이 사랑하며 살겠노라. 타고난 본성과
일치하도록 더 많은 호기심을 가지고 더 낙관적으로 살겠노라. 시험 삼아 한번 당신이 투명 인간인 양 무심히 지나치는 사람에게 잠깐이라도 미소를 지어보라. 다른 사람에게 무엇을 어떻게 해야만 한다고 잔소리를 늘어놓는 대신 새로운 경험을 해보라고 용기를 주고 동기를 부여하고 권유해보라. 무엇을 하든 시간을 여유있게 잡고 신경 써서 고른 음식을 먹고 가끔 몸을 움직이는 정도는 큰 힘 들이지 않고 해볼 수 있을 것이다. 그 과정에서 땀을 좀 흘린다 한들 해결해될 것은 없다. 이런 일에 참여하다 보면 다시금 자신이 자극되는 것을 느낄 수 있다. 그러다 어느 순간 운동과 등산, 자전거 타기, 노래와 춤, 음악에 대한 설렘이 되살아날 것이다. 당신을 건강하게 지켜줄 모든 것에 대한 설렘이 오늘 당장 시작할 수 있을 만큼 쉬운 일들이다. 일단 이런 식으로 한번 시작하고 나면 삶에 대한 태도가 예전과 달라진다. 덩달아 당신의 삶도 저절로 바뀐다. 삶은 다시 더 즐거워지고 사랑으로 가득 차며 존엄해진다. 이런 감정으로 다른 사람을 대하다 보면 이런 삶의 전염력이 얼마나 강한지 체감하게 된다. 그렇게 나 자신의 삶뿐만 아니라 타인과의 공존에도 변화가 시작된다. 그 변화는 모든 것을 이전보다 더 조화롭게 만들고 당신을 더 행복하고 건강하게 지켜준다. 한 공동체 안에서 같은 길을 걷는 타인들이 모두 함께 이 일을 시작한다면 최고의 성과를 거둘 수 있다. 서로를 하나의 존재로 마주하는 와중에 서로를 감동시키게 되고 각자의 내면에도 감화가 일어난다. 그럴 때 사람들은 한 인간으로 어떤 존재가 되고자 하며 자신에게 선물로 주어진 삶을 무엇을 위해 쓰고 싶은지 스스로에게 묻기 시작한다. 자신과 타인 그리고 다양한 생명체를 조심스레 대하는 법을 다시금 배운다. 5번째, 존엄이라는 내면의 나침반. 사람들은 문제와 걱정은 없고 돈은 넘치는 삶을 원한다. 성공과 번영만이 거듭되는데 점점 더 안정되기까지 한다면 금상첨화다. 하지만 이 모든 조건이 충족되어도 그것만으로 행복해지지는 않는다. 우리의 뇌는 현재 경험이 이전 경험보다 훨씬 낫다고 확신하는 순간에 행복을 느끼기 때문이다. 만약 지금까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태평하게 푸른 배를 두드리며 살았다면 행복이 들어오는 문은 작은 틈새도 없이 꽉 닫혀 있는 셈이다. 그러나 모든 조건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딱딱 맞아떨어지는 그런 이상적인 상태에 도달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적어도 우리가 아직 살아있는 한은 그렇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소원대로 일이 이루어지지 않아 겪게 되는 문제와 불쾌한 경험들이 필요하다. 불행에 흠뻑 빠져본 적 있는 사람이라야 가끔 찾아오는 행복을 만끽할 수 있다. 우리 신체적, 심리적 욕구를 계속 충족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길을 자력으로 찾아낼 수 있다면 그보다 더 행복한 일은 없을 것이다. 이런 일에 성공할 때마다 우리의 뇌 중앙부의 보상센터가 작동한다. 그 아래에서 잠자고 있던 신경세포가 특별한 신경 전달 물질을 방출하여 우리의 뇌를 코카인과 헤로인을 동시에 복용한 것과 다름없는 상태에 빠뜨린다. 복잡한 문제를 해결할 묘안이 떠올랐을 때, 도전적인 과제에 제대로 대응했을 때, 기나긴 싸움을 성공적으로 중재했을 때, 실패가 예견된 상황을 돌파하여 끝내는 성공을 거뒀을 때가 바로 그러한 순간이다. 나도 모르게 아하 하게 되는 그 순간 우리는 행복을 느낀다.
오랜 기간 공을 들인 일이 성공적인 결과로 이루어졌을 때 그 경험을 하는 동안 그 사람의 뇌에서는 아주 특별한 신경 전달 물질이 방출된다. 그러면 거름을 잘 준 밭의 작물들이 잘 자라듯 신경세포의 성장이 촉진되고 신경세포들 간의 새로운 연결도 늘어난다. 행복감을 더 자주 경험할수록 뇌에 충분한 양분이 공급된다는 뜻이다. 정확히 말해 그런 뇌일수록 신경가소성이 촉진된다. 즉 재생과 자기 치유 능력이 더 발휘된다. 영리하고 창의적인 사람일수록 자기 일에 큰 만족을 느끼는 것이 또 이 때문이다. 무릇 있는 자는 더욱 받아 풍족하게 되고라는 성경 구절과도 일맥상통한다. 처음에는 아주 어려워 보이던 일을 오랫동안 노력해 마침내 해결하거나 성공하는 경험을 어렸을 때부터 꾸준히 하며 성장한 사람들이 있다. 이들은 성인이 된 이후에도 비슷한 일을 계속해서 경험한다. 이런 사람들은 성공의 순간에 그저 행복감만 느끼지 않는다. 거듭된 경험은 행복한 사람들의 행복한 내적 태도를 개발하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 이런 사람들은 진정한 행복과 외형적 성공을 혼동하지 않는다. 자신과 자신이 가진 것에 환호해줄 타인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자신을 귀하고 소중한 존재로 느끼고 영향력과 권력, 재산과 신분 상승, 지위와 직급 등에서 행복을 구하지 않는다. 이들에겐 사고와 행동의 방향을 이끌어주는 내면의 나침반이 있다. 이들은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한다. 이 나침반을 이들 고유의 존엄성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다. 이들은 다른 것이 더 있어야 행복해진다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 상업 포스터, 광고, 성공 가이드북, 명품 등 더 나은 삶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겠다며 다가오는 행위들을 자신의 존엄을 해치려는 시도로 여긴다. 마치 자신을 혼자서는 생각할 수도 결정할 수도 없는 존재로 대하기 때문이다. 자신을 존엄하게 여기는 사람들은 또한 타인의 존엄을 해치면서 만들어진 상품과 서비스를 용납하지 않는다. 그들은 돈 자랑하는 곳에 가지 않고 사창가를 찾지 않으며 생산 과정에서 타인을 착취하거나 악용한 상품을 구매하지 않는다. 존엄한 사람들은 스스로를 귀하고 중요하게 여긴다. 나의 존엄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타인도 비인격적으로 대하지 않는다. 즉 타인을 자신의 의도를 관철시키거나 평가할 대상이나 도구로 삼지 않는다. 아직은 내면의 나침반을 따라 사람들이 많지 않다. 하지만 점점 늘어날 것이다. 점점 더 많은 젊은이가 캐캐묵은 기존의 세계관을 따르지 않겠노라. 다람쥐 쳇바퀴 돌리듯 인생을 허비하면서 자신은 물론 타인까지 망가뜨리는 일은 하지 않겠노라 결심하고 있다. 이런 사람들이 늘어나 우리가 가족과 이웃들을 혹은 어떤 팀의 일원으로서 서로를 한 인간으로 맞이하고 존엄하게 대할 수 있다면 개인적 차원에서는 물론이고 공동체 차원에서도 숨어있던 잠재력이 본물 터지듯 할 것이다. 물론 그렇게 자신의 삶과 타인과의 공존을 꾸려가는 사람들에게도 좌절의 순간은 찾아온다. 하지만 이들은 내면 깊이 행복하고 그 상태를 유지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그 자체로도 건강하다.